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님께서 건강보험 수가 계약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조정호 이사님께서는 단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이사 조정호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대한개원협회 김동석 회장님과 한 2번 정도 수가 협상을 같이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나 불합리함 때문에 금년에는 김동석 회장님이 빠지시고 이제 다른 분과 같이 했었는데,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뒤에서 여러 가지 도와주시고 또 이런 자리까지 마련을 할 정도로 열정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금 우봉식 원장님께서 우리나라 의료제도 전반에 대해서 큰 맥을 짚어주셔서 제가 제 주제를 발표하는 데는 조금 더 이제 협소하게 들어갈 건데, 그러한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원래 말 잘하는 사람 뒤에 강의를 하면 안 되는데 조금 제가 자리를 좀 잘못 낀 것 같습니다. 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러한 주제로 내용을 할 거고, 조금은 이렇게 협의의 문제로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 원장님 슬라이드도 있었던 내용인데, 우리나라 수가계약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들하고 계약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계약으로 정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기는 좀 미흡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5월 말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정심에서 복지부 장관이 결정을 하고 고시하게 된다. 그런데 그 건정심의 구조에 아까 우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의협 또는 의사들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영향을 할 수 있고 객관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냐에 대한 것은 이미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일본의 의료제도 수가결정 구조에서 제일 제가 부러웠던 것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전체 총액을 대략 결정을 하고, 그렇게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또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총액을 대략은 정합니다. 내년에 과연 의료비로 얼마를 더 집행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구조가 있지만, 그 구조는 철저하게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죠. 거기에는 의사들은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고 공급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가입자들만 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거기에 공익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실제 현재 상황이 어떻다라는 근거를 아무리 제시를 해봐야 그냥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도 밝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년에 전체 의료 수가는 1조의 범위, 대략 요즘에 결정이 되는 게 1조 내외죠. 1조 정도 추가 집행 되는 것 내에서 공단 협상단이 잘 배분해봐, 이렇게 해서 배분을 강제하고, 배분을 할 때 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마지막 결정 제시했던 금액 퍼센트 그대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협상장에 가는 단체들은 뭐 의협, 병협, 치의협, 한의협, 조산사회는 뭐 조산사에 들어오긴 하지만 이제 아주 미미하고요. 또 뭐 보건소, 보건지소 이러한 것들은 복지부에서 같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떤 것을 결정하냐, 사실은 상대가치 점수를 결정하는 게 아니죠.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그러니까 환산 지수를 계약한다라고 정확하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아까 건정심의 구조는 얘기를 하셨고, 저는 이제 조금 더 실제로 들어가서 2008년에 그러니까 의병, 치한 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2008년도 수가분부터 했었죠. 2007년도부터 한 거죠. 그 전에는 전 유형이 단일 환산지수, 단일 협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병원 유형과 의원 유형만 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2008년도 시작은 병원 유형 62 환산지수가 62점 상대가치 점수 1점당 62.2원, 의원 유형은 62.1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 좌 부회장님 계시지만 당시에 유형별로 하자라는 내용은 의협보다 병협에서 좀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일부 큰 대형 병원은 인원도 더 필요하고 장비도 더 필요하고 투자가 더 필요하니까 유형별로 하면 병원 유형이 환산지수의 상승분이 높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오면서 병원 유형은 79.7원까지 굉장히 서서히 증가를 했고, 의원 유형은 62.1원에서 92.1원. 사실은 의원, 치과, 한방 약국이 다 비슷하게 증가를 했고, 한방 약국은 좀 많이 증가를 했죠. 금액만 놓고 보면은. 여기에 대한 차이를 좀 저희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에 대한 생각을 저희 의협에서 좀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처음에 의원 유형, 병원 유형을 분리를 했을 때의 의도와는 달리 정부나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병원 유형의 수가 인상이 의원 유형보다 덜 인상을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거죠. 그건 왜 그랬냐? 당시에는 병원 유형이 선택진료비 뭐 수술 같은 거 했을 경우는 100%죠. 검사도 그때는 100%였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 똑같은 CBC를 해도 의원 유형에서 이를테면 1,000원이었다. 그러면 병원 유형은 1,000원 곱하기 특진료 2배 해서 2,000원이었었죠. 거기에다가 선택진료비 수술도 100%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병원 유형은 객 단가가 사실은 훨씬 더 높더라를 정부도 인식을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MRI나 제가 아는 제 친구들도 이제 대학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하루 종일 MRI만 오더를 내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하루에 오늘 100명 오더 냈다 이런 사람도 있어. 결국은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은 분야별로 의료진이 좀 나뉘면서 비슷한 일을 컨테이너 벨트에서 찍어내듯 의료를 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반면에 의원 유형은 굉장히 다양한 환자를 보죠. 그래서 양을 하루에 뭐 100명, 200명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그러면서도 그 검사나 장비나 시설을 한꺼번에 많이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래서는 동일한 수가로 같이 병원급과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원가 구조가 되어 있죠. 뭐 다들 동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조차 환산지수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2008년부터 15년 동안 병원 유형이 의원 유형보다 훨씬 더 덜 증가했죠. 환산지수 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의원장님께서 병상당 1년에 뭐 3억 7천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외래 입원으로만 나눠봤어요. 1일당, 그러니까 원 비짓 또는 입원 1일당에 환자가 올리는 의료비, 이거 비급여 빼고입니다. 2019년도에 상급 종합병원은 입원하는 환자 한 명이, 그러니까 10일 입원에 있으면 하루에 61만 2천 원, 의원 유형에 입원해 있으면 21만 2천 원. 21년도에는 66만 2천 원, 의원 유형 28만 4천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원이야 그런다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외래도 병원 유형에서 상급 종합병원은 원 비짓에 환자가 올리는 의료 매출이 14만 2천 원, 21년도에 의원 유형은 3만 6천 원입니다. 이 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감기 환자가 또는 디스크 환자가 의원에 갔을 때와 상급 종합병원에 갔을 때
똑같은 환자를 보냈을 때 외래에서 쓰는 의료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물론 중증도, 이제 이 얘기를 제가 갖고 나가면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증도를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차이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제 의원 데이터를 갖고 상급종합병원하고 비교를 해봤었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매일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똑같은 수술을 대학병원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증도 얘기를 하실 때 저는 한 번도 제가 수술을 못할 사람이어서 상종으로 보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이 상종의 데이터도 한 명의 데이터가 아니고 제가 이 대학에 있는 친구의 협조를 얻어서 여러 사람의 데이터를 평균을 낸 거고, 제 것도 데이터를 평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자가 들어와서 전립선 비대증은 수술이, 전립선이 크나 작으나 수술비는 똑같습니다. 마취비이기 때문에 뭐 15분 단위로 1, 2만 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상종과 의원에서 똑같은 검사, 똑같은 수술을 했을 경우에 총 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나를 한번 봤어요. 근데 쭉 보니까 상종에서 3일 입원을 하면 총 의료 매출이 370만 원, 저한테 받으면 230만 원.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제일 큰 차이가 기본 진료료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본 진료료가 뭐냐?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간호등급제, 질평가 지원금, 상종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죠. 가산제도죠. 그래서 저기에서 68만 원이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주사료도 뭐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마취료가 의원이 더 높은 것은 마취과 의사 초빙료가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 8만 원 정도 의원료이 높아요. 그래서 적어도 뭐 100% 중증도가 보정이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외과 의원을, 그러니까 아까 뭐 외래, 내과 의원에서 외래 매출 말뿐만이 아니고, 똑같은 환자가, 아니 뭐 비슷한 환자가, 중증도의 차이를 고려하고 비슷한 환자가 의원에 와서 수술을 받고 나갔을 때와 상종에 와서 수술을 받고 나갔을 경우에 이 정도의 차이, 한 30%, 20, 30%의 의료비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유지를 하려면 어디로 보내야 되냐? 될 수 있으면 의원 유형에서 가능한, 치료 가능하고 진단 가능한 질환은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의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려야 되는데, 저희는 우리 몇 년 전에 김동석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원 유형의 입원실을 없애라, 수술하지 마라, 수술할 환자는 위로 보내라. 김윤 교수, 그때 저도 같이 일을 했었는데 거기 협의체에서 그런 주장을 했었죠.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금년도 수가협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가협상, 저희 회원들이 굉장히 시리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상승률, 제일 아래쪽에 파란 걸로 나와 있으면 쭉 나와 있는 게 뭐 7%, 7%, 8%, 7% 이랬다가 2020년, 21년이 조금 줄었고 2023년이 5%대입니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마찬가지죠. 19년, 20년에 높지 않다가 21년, 22년 5%까지 올라갔었죠. 여기에서 이제 저희끼리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가 가끔 이제 수가협상장에서 적어도 최저임금 상승률이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저희가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공당에서는 2020년, 21년, 19년 얘기를 하면서, 야 그렇다면 정말 1%밖에 증가하지 않을 때 1%도 받아들일래,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죠. 그래서 금년도 수가협상을 할 때 저희가 의협에서 처음 가지고 갔던 주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의원급의 기본 진료료가 원가 보상률의 85%다. 모든 수가협상은 적어도 원가는 맞춰놓고 협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다면은 85%에서 100%까지는 올려놓고 향후에 수가협상이 1%든 2%든 해야지, 그걸 올려놓지 않고서 무슨 수가협상이냐. 그래서 저희는 원가 보존을 위해서
그래도 1년 만에 갑자기 올리면 힘드니까 적어도 5%대의 수가 인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논리와 의원급의 요양급여비 점유율이 상급 종합병원과 의원급을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최근에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의원급의 요양급여비 비율이 한 30%대까지는 유지가 돼야지 이게 의료 전달 체계에 맞는 거다. 그게 유지가 되려면은 매년 한 14% 정도 요양급여 비용이 이게 증가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의원급이 전체 의료 전달 체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정도는 올려줘야 한다. 또한 아까 보여드렸듯이 최저임금과 소비자 물가, 대출금리 다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정말 최소 5%는 올라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렬이 됐었죠. 저희 1.6%대로 됐었고, 지금 여기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뒤에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의원 유형의 결렬이 되면서 공단에서 최종 제시한 인상률이 1.6%였고 약국은 1.7%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하고 협상을 할 때는 이 내용은 없었는데 나중에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서 환산지수 인상을 좀 조정을 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재정운영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것까지 공고를 해서 건정심에 보낸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협상장에서 전혀 없었고 건정심에 넘어가고 나서 이 내용이 노출이 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가 나왔던 거죠. 최근 5개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과는 참담합니다. 일부러 저희가 이제 수가협상에 들어갈 때 일부러 언론에 노출하는 내용들이 꽤 있는데 당시에 적어도 물가 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인상분 정도는 인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공단 협상단에 얘기를 했고 공단의 협상단은 실제로 협상을 할 때는 저희의 의견을 꽤 반영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태도는 보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그냥 금액을 결정하면 거기에서 SGR 순위대로 분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리나 근거가 전혀 먹히지 않는 구조이죠. 이번에 저희가 수가 협상을 하는 그 조산사 이런 데 빼고 직역 중에서 순위가 최하위였습니다. 왜 하위가 될 수밖에 없었냐를 여기에서 보면은 2021년에서 2022년에 총 진료비의 증가분을 보면 병원이 4.7% 증가했는데 의원 유형이 22.6%를 증가했습니다. SGR 모형은 순위를 먹일 때 작년에서 금년 증가분이 어디가 제일 많이 증가했냐가 거의 순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 유형은 4.7%, 의원 유형은 22%, 치과 3.6%, 한방 2.5%, 약국 11.5% 이렇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논리를 제시해봐야 그냥 병원 유형을 3% 증가해주면 2위인 데는 2.9%, 3위는 2.7%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 수가협상 제도의 기본 틀입니다. 이게. 근데 저희는 의원 유형의 22.6% 증가분 중에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자. 코로나 때문에 증가된 분이 얼마나 있냐. 한 12, 3%, 10%, 11%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버리자. 그건 우리가 코로나 국가 비상 상황 때 노력한 거지 이게 우리가 돈 벌려고 한 거냐. 버리면 한 10%, 11% 코로나 때문에 인한 진료비 증가분을 버려도 저희가 제일 뒤쪽인 겁니다. 저희 협상단에서는 이 내용 10%, 11% 증가분은 뭐냐. 문재인 케어의 누적 결과다. 초음파, MRI, 의원 유형에서 많이 증가를 했죠. 왜 의원 유형에서 증가했냐. 그 전에 MRI는 상급종합병원은 그 전에도 보험이 되기 전에도
가동률이 거의 99% 100%였다. 의원여행은 MRI 가동률이 10% 20%였다. 그랬다가 MRI가 급여화가 되니까 가동률이 증가한 건데, 그러한 것들, 또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초음파 급여비가 1년에 뭐 1조가 넘는데, 그러한 것들 다 바르자.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문재인 케어로 인한 증가분이 또 한 10% 되더라. 거의 이건 원래 저희 비급여였던 것이 급여로 들어온 내용인데, 이걸 반영을 해서 우리를 꼴등을 주고 여기에서 그렇게 주면 이건 불합리하다라는 의견을 엄청나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거도 데이터도 가져갔었고, 뭐 그렇지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먹히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건 증가한 거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이건 참고 내용인데 2021년에서 2022년 코로나 비용이 포함이 돼 있긴 하지만, 과연 우리가 과별로 어느 정도 진료비가 증가했냐, 보험 내용입니다. 비급여는 빼고. 증가분이 좀 많은 거, 당연히 코로나 검사를 많이 하고 코로나 치료를 많이 했던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 110%, 이비인후과 84%, 뭐 이렇게 증가를 했지만,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760억이었던 게 2021년도에 500억까지 감소를 한 상태에서 코로나 비용 때문에 확 증가를 했으니까 110% 증가가 1년 단위로는 맞지만 실제로는 760억에서 계속 증가를 해서 2020년, 21년에 원래 1조 단위로 왔었어야 되는데 안 오고 떨어졌다가 증가한 게 100%가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허수가 지금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수는 우리들 눈에는 보이고 우리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 재정운영위원회에는 이 데이터가 그대로 가면은 소아청소년과 110%나 증가했네, 이비인후과 84% 증가했네, 평균으로 20 몇 프로가 증가했네, 엄청난 진료비 증가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죠. 뭐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공단 이사장이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렇지만 재정운영위원회가 이미 얼마 금액을 정해놓고 그 내에서 협상하라고 정하면 그 내에서 협상을 할 때 SGR 모형대로 유형별로, 자 이번에는 뭐 병협에 몇 프로를 주면 재정이 얼마구나, 의협에 몇 프로를 주면 재정이 얼마구나, 치협에 몇 프로를 주면 얼마구나, 그걸 통 금액을 봐서 1조 내에서 해결해. 그러면은 그걸로 1조를 맞춰야 되는데, 순서만 아까 그 진료비 증가분을 반영한 SGR 모형으로 정해놓고 그 순서만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는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최종적으로 의협이 1.6%를 제시를 받았으면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면은 협상이란 게 공단에서는 사실은 못하면 말고죠. 저희는 못하면 말고 아니죠. 너무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그래 못하면 결렬이고, 결렬이면 그대로 끝나는 거지. 사실은 협상이 아니죠. 통보죠. 또 한 가지, 과연 내년도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얼마를 증가시켜서 그걸 밴드로 결정한 것이냐. 매년 저희가 밴드의 결정 구조, 결정 산식, 객관적인 근거라도 알려달라. 안 알려줍니다. 그냥 재정운영위원회가, 이번에는 재정운영위원회 또 새로 구성이 돼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그분들이 머릿속으로 대략 작년에 얼마 올려줬어? 작년에 이를테면 뭐 9,800억이었어? 그럼 금년에는 한 1조 100억 뭐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정해서 그 금액을 뿌려주는 거예요. 재정운영위원회에 저희 한 명도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보통 1조 내외로 요즘에는 결정을 하고 있죠. 밴드 결정 현황을 보면은 2020년도에 1조 470억, 2021년도 9,416억, 이거 다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저희가 22년도 1조 600억, 23년도 1조 800억인데 어떻게 정했냐? 아무도 모릅니다. 알아서 정합니다. 아주 불공평하죠. 그리고 거기서 결렬이 되면 그 다음 구조 건정심으로 가는데,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건정심의 구조 자체도 저희가 굉장히 불리한 구조고, 재정위에서 건정심의 그 내용을 보낼 때는 마지막 제시한 숫자 이내에서, 형평성을 위해서 이내에서 결정해라. 그러니까 그보다 넘을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 내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보다 적게 결정되기도 하고, 부대 의원들이, 부대 결의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은 항상 결렬이 됐을 때 결렬됐던 내용 이하에서 결정이 되죠.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상당 부분 다 참여를 해봤겠지만 5월 3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법에 되어 있는데 대부분 새벽 6시, 7시, 8시, 9시 이때 끝나죠. 도대체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를 그때까지 하면서 노력을 하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게 있느냐? 우리 취업의 마부 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전혀 없죠.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작년에 김동수 회장님이 다 하시고 나서 이런 식의 구조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공단에서 새로운 모형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몇 가지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은 복잡하지만 첫 번째 모형도 SGR에서 여기에 제일 밑에 보면은 상대가치 변화율이란 게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모형도 상대가치 GDP 증가율대로 올려주겠다가 아니고 GDP 증가율에서 상대가치 변화율을 빼고 올려주는 안을 냈고, 메디칼 이코노미 인덱스에서도 의료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면은 그 물가대로 올려주겠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상대가치 변화율은 또 빼야 한다라고 냈고, 네 번째 모형도 이게 독일 모델하고 비슷한데 GDP 증가율하고 의료 물가 지수하고를 해서 GDP가 더 많으면 GDP 증가율을 주고, 의료 물가 지수가 더 많이 올랐으면 그 차액을 조금 가감을 해서 주는데, 이것도 역시나 여기에서 상대가치 변화율을 빼서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 공급자 단체에서 상대가치 변화율이 뭐냐? 상대가치는 원래 행위당 상대가치 점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정부에서 정책 점수로 이번에 분만 수가를 올려주겠다. 그러면은 분만 수가의 상대가치 점수를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똑같은 코드지만 상대가치 점수가 변했다. 그런 변한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필요로 의해서 올린 게 많아요. 또는 행위에서 행위 재료 따로따로 있다가 행위의 재료를 포함시키면서 상대가치 점수가 좀 올랐다. 그러면 그 상대가치 점수가 자연스럽게 오르죠. 그러한 것들을 다 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사연의 신모 박사님이 한 연구였고,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제가 따로 의협에서 굉장히 보채서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결국은 상대가치 변화율은 꼭 넣을 수밖에 없다. 왜? 재정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공급자 측면으로는 상대가치 변화율을 넣은 모든 모형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위에 앞쪽에 수식을 아무리 복잡하게 만들어봐야 이거야말로 총액을 고정시켜 놓은 것을 보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설명회에서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저는 이건 해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기본 밴딩은 그나마 이제 좀 우리가 쉽게 법을 바꾸지 않고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밴딩 규모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공단 협상단에 추가로 협상의 권한의 버짓을 좀 주자. 그렇게 해서 추가로 걔네들이 좀 올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밴드의 규모 및 설정 과정은 꼭 알려주자, 우리한테. 그렇다면은 우리가 금년도 밴드를 가지고 식이 나오면 내년도 밴드는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또 할 수가 있지 않겠나. 또 만약에 결렬이 될 때는 건정심으로 바로 가지 말고 제3의 중재기구를 만들어서 하자. 건정심에 가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해라라고 공고하지 말고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을 주자.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법을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저희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해보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